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옛날 국어 표기를 어떻게 하면 현대어로 바꿀 수 있는가 2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마 3가지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두음 법칙, 그리고 두 번째가 구개어마, 세 번째 단모음화를 했었죠. 오늘은 4번째 이어접기와 5번째 종성 표기, 그리고 6번째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것까지 여러분이 잘 갈무리하면은 옛날 표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접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법에 최고 권위가 있는 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어유 훌륭합니다. 자, 이쪽 헌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은 나름의 틀, 즉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와 국가가 탄생하자마자 법이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규칙으로 바뀌게 됐고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골격이 되는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법치주의 국가는 이 헌법을 통해서 그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헌법의 영향력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헌법의 제1장 1항 정도 혹은 제1장 2항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교양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헌법 제1장 1항이 뭔지 안다 하는 사람. 네. 맞아요. 대한민국 뭐라고? 민주공화국이다. 자, 지금, 진아가 얘기해줬어요? 혜원이가 얘기해줬어요? 누가 얘기해줬죠? 진아가 얘기해줬어요?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합쳐졌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바로 우리 1장 1항입니다. 그럼 1장 2항은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좀 더 많은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규칙의 제1장 1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법칙의 성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자, 헌법에서 1장 1항과 2항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글을 적을 때 딱 맞추어서 적어야 된다고 해서 무슨 법을 사용하죠? 네, 맞춤법을 사용해요.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도 제1장 1항에 가장 우리 글을 적는 핵심적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길 바라요.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떻게 함을 원칙으로 하냐면 어법에 맞도록 씀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걸 비롯한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 정말 수없이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이 1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1항의 테두리에서 놓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항은 사실은 1항으로 되어 있지만 2가지 요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바로 1번과 2번. 이렇게 선생님이 임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한글은 굉장히 좋은 글자죠. 왜 좋은 글자냐면 익히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수월해요. 경제성이 있는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한글이 세계 최고의 글자라고 한다면 내가 국뽕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학자들이 한글이 최고의 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한글은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 문자예요. 소리를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표의 문자보다 표음 문자가 발전된 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표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의미와 대상과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과 글자를 1대1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가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 있고 뭐 요거에 해당하는 글자가 하나 있고 다 대상이 하나마다 계속 글자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대상과 개념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수천 수만 개의 글자를 알아야지만 비로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소리만 몇십 개의 조합을 통해서 소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이고 간단하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근데 이 표음 문자가 장점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 살짝의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을 여러분한테 지금 살짝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내가 발음하는 게 발음하는 대로만 적으면 A하고 B 중에서 뭘로 적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의 꽃이 예쁘다. 발음하는 대로만 적으면 A로 적어야 돼요? B로 적어야 돼요? A로 적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표기, 글로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B로 적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꽃이 빨갛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꽃이 빨갛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꽃이 빨갛다라고 하면 이 닭꼬치가 빨간 건지 아니면 빨간 양념 해가지고 아니면 이 플라워가 빨갛다는 거지 레드 플라워라고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꽃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얘를 구분해서 적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요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냐면 이렇게 형태를 분명하게 밝혀줘야지만 그 뜻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소리를 그냥 담아내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표음 문자인 한글이 소리를 담아내는 글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적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어서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고 해서 이어적기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걸 끊어적기를 해요. 형태를 분명하게 나눠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어로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이거는 바로 표음주의식 표기예요. 하지만 이거대로만 적으면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으니 형태를 밝혀서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라라고 하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태주의라고 하고 이 형태주의는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표의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가 혼용돼가지고 함께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서 쓰게 됐더라. 그래서 오늘날은 이어적기를 해요? 끊어적기를 해요? 끊어적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어적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옛날 애들은 죄다 이어적기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이 분명하게 안 드러나. 여러분 거기 184페이지 제망매가를 보시면 이른 바람에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저에 떨어질 입갓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른 바람에인데 이 바람에가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요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대어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여기 이어서 적혀진 뒤듬절의 초성을 앞음절의 뭐예요? 종성, 밑받침으로 끄집어 내려 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애가 되죠. 이렇게 바람애가 되면 이 바람은 뭐예요? 영어로 윈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른 바람,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낙엽잎같이 내 누이가 빨리 죽어서 요절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적었을 때 좀 이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얘를 끄집어서 밑받침으로 내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현대어로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어적기 말씀을 쇽쇽쇽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뭐 어차피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이렇게 적고 지울게요. 혹시나 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필기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걸 다시 필기하고 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5번째입니다. 종성표기입니다. 따라와야지. 네. 자, 뒤통수는 못 쫓아오더라고요. 자, 근데 종성표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종성표기 하면은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삼성체계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첫 소리를 뭐라고 하죠? 초성. 가운데 소리 중성, 그리고 밑에 소리 종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종성 표기 하기 전에 초성, 중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초성이 만들어질 때 자음을 만드셨어요. 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음을 만드셨고, 그럼 중성은 뭐죠? 모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드셨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선생님이 이거 한 적 있죠?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또 그리게 됐는데, 자,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할 때 얘가 혀끝이 여기를 친다라고 했어요. 근데 혀끝이 여기를 칠 때 어떤 모양을 그리게 되냐면 요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혀가 살짝 구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따와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니은이라고 하는 혀소리를 만들었어요. 혀소리를 표기하는 글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뭘 형상화한 거야? 뭘 상형한 거야? 뭘 본따 가지고 만든 거죠? 혀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혀소리라고 해가지고 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은 드는 혀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 즈 같은 경우에 혀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방법이 없는데, 모든 글자를 이렇게 발음 기관을 상형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기본자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드 같은 경우에도 좀 튕기는 게 좀 더 세게 튕겼을 뿐이지 실제로는 얘하고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를 만들 때는 여기에서 획만 더해주는 거예요. 기본자에서. 트를 할 때도 획만 2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획을 더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획을 더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획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란히 더 적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음을 여러 개로 이렇게 늘렸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은 뭘 기본적으로 한 거다? 발음기관. 이거를 상형하고 가획하고 병서에서 만든 게 자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도 한글이 세상에서 최고로 과학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에 해당하는 영어 알파벳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파벳 뭐가 있지? D. 이거는 T.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N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하고 볼게요. 얘네들 다 혓소리란 말이에요. 혀를 튕겨가지고 혀끝을 이렇게 잇몸에 닿아가지고 내는 소리인데 얘네들은 형태가 유사해요? 한글은 유사하죠. 근데 얘네들 형태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형태만 봐도 한글은 얘가 혀를 튕겨서 내는 소리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줘요. 똑같이 음운과 음운, 자음과 모음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음운 문자가 가장 발전된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이 글자만 봐도 얘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지, 어떤 소리를 담아내는 글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성질을 알 수 있게 하는 음운 자질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글자는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가장 완벽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갑자기 선생님이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국어교사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성이 있어요. 중성은 모음인데, 그 모음도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니에요. 모음 만들 때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이 있어요. 하늘, 천, 땅, 지, 사람, 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철학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천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천. 그 다음에 지, 땅이 평평하니까 지,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인.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천지, 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모음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초출과 제출, 합용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요. 자, 일단 이거는 천지인을 가지고 일단 기본자는 상형을 한 다음에, 자, 초출, 제출, 그러니까 합용이라는 원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초출은 점을 하나를 찍는다는 겁니다. 여기다 점 찍으면 뭐가 돼요? 오가 돼요. 여기다 점 찍으면 뭐가 돼요? 우가 되고 아. 근데 점을 두 개 찍으면 뭐가 되죠? 야, 여, 요, 유가 되죠. 그리고 오하고 아를 합치면 와가 되죠? 우하고 어를 합치면 뭐가 돼요? 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늘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몇 글자를 만드셨냐면 자음과 모음 합쳐가지고 28자를 만드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8자 만들었다는 거? 지금은 현대어는 40개예요. 40개.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와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이라는 무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저차 제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그래서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그노니 사람을 하여 수빈이겨 날로 쓰매 뼈랑케 하기로 뼈랑케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데 28자를 이미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초성과 중성을 표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남았어요? 초성, 중성 만들었는데 네, 종성 남았죠. 종성. 근데 종성은 중성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
초성하고는 유사해요. 그런데 유사하면은 새롭게 또 글자를 더 만들 필요 있나 없나? 없죠. 아니 28개에서 더 많이 늘어나면 외우는 게 더 많아져야 되니까 더 어려웠잖아. 사람들로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익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차피 자음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하겠다?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겠다. 자, 이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음을 그대로 쓰는데 이런 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성에 만든 자음은 이 안일부자가 아니라 거듭부자지 다시 종성에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성, 부용, 초성 표기로 이제 종성을 표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음을 다시 재활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부터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오늘날에 글자가 밑받침에 자음이 어떤 자음이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표기할 때, 표기, 발음 말고 표기로 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요거 표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표기할 수 있고 요것도 표기할 수 있고 요것도 표기할 수 있고 요것도 표기할 수 있고 요것도 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글자는 기본적으로 올 수 있고요. 심지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겹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걸 발음을 할 때는 모두 다 발음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밑받침에 왔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이거 어떤 친구가 다른 반에서 갔더니 값 하고 있대요. 쌀, 딸그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거는 하나로 발음되는 거예요. 갑, 삼, 닭. 알겠어요? 이렇게 발음되는데 실제로 밑받침에 표기는 뭐든지 올 수 있어요. 표기는 현대 국어에서는 뭐든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음되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 발음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느, 다란, 물, 빵, 울 해가지고 이게 발음의 칠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음이라고 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음근 단순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선 자음근 단순하고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발음될 때 어떻게 발음돼요? 갓이에요. 알겠어요? 다 똑같이 발음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부분으로서 나중에 작용하게 되냐면 자 이제 볼게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종성, 부용, 초성 표기를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 때 맨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이 똑같이 모든 자음이 밑받침에 표기는 될 수 있었어요. 표기는 될 수 있었어. 오늘날에도 그렇고 세종대왕이 맨 처음에 한글을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자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세종대왕이 이 15세기 중반에 세종 때 최초로 한글로 쓰여진 문헌이 뭐냐면 용비어천가예요. 뭐 월인천강지고티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용비어천가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비어천가에서는 모든 글자, 자음이 밑받침으로 올 수 있었어. 이게 종성, 부용, 초성 표기야. 그런데 딱 시간이 조금만 지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의 아들 세조가 수양대군이 이제 나중에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딱 보니까 이 발음이 어차피 뭐 7, 8개밖에 발음이 안 돼. 근데 이거 필요 없이 이렇게 표기를 할 때 다 적어야 되나? 그냥 대표적인 애만 몇 개만 적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팔종성 표기예요. 이 팔종성 표기는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가느다란 문방사우.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인 건 나도 아는데 가느다란 문방사우로 그냥 외우세요. 외우기 쉽게. 너무 어이가 없으면 더 잘 외워져요. 가느다란 문방사우. 이렇게 했어요.
얘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15세기 후반 세조 때고요. 이거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이제 팔종성 표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선생님 세종이면은 세종 때 아니요? 아니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편찬된 거는 세조가 자기 아버지가 이런 목적으로 썼다라고 한 걸 편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세조 때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비어천가가 훨씬 먼저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같이 볼게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칠종성 표기가 되는데 이 칠종성 표기는 가녀린 문방사우입니다. 가녀린 문방사우. 왜냐하면 디귿과 시옷이 역할이 겹치니까 그냥 시옷으로 통일하자, 표기를 통일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18세기부터 이렇게 쓰여지고 여기에는 작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3페이지 잠깐 피도록 할게요. 163페이지. 자, 정신 차리고 16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은 이 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보여요?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찾아요. 거기 보시면 곧 좋고 여름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밑받침이 뭐가 쓰였어요? 지읒이 쓰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쓰인 표기법은 뭘까요? 종성부형 초성 표기법이요. 왜냐면 팔종성에도 칠종성에도 지읒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지읒이 있다. 이 팔종성과 칠종성에서 정해놓은 애 말고 다른 게 밑받침에 사용됐다는 거 보면 이때의 표기법은 종성부형 초성 표기법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대는 어떻다고요? 현대는 무슨 표기법이에요? 칠종성 표기법이에요? 팔종성 표기법이에요? 아니요. 표기는 뭐라고 했어요? 글자를 적는 거라고 했잖아. 발음이 칠종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기는 뭐라고? 어떤 글자든 올 수 있는 표기법을 뭐라고 했어? 종성부형 초성 표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과 지금 오늘날의 끝이라고 본다면 처음과 끝은 종성부형 초성 표기법이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히읗 종성 체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 별명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요새 만든 별명은 국어왕입니다. 국어왕. 국어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원래 옛날의 별명 중에 하나는 웰컴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교사가 된 다음에 별명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자,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예? 등산가가 돼요. 등산가. 왜 등산가냐면 수업 시간에 계속 산을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이런 얘기, 쓸데기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그래서 왜 오늘도 산을 타세요?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등산가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산을 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학습 목표하고 직결되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학습 목표와 연결돼가지고 놀랍게 시험에도 제출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한번 산을 타볼 텐데 결국에는 산의 종착지가 학습 목표라는 거를 알게끔 히읗 종성 체언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담임 선생님.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네, 윤서. 몇 살이에요? 20살. 아니, 20살요? 저기. 네, 너무 사회성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사람 얼굴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36. 아유, 사회성이 굉장히 밝아요. 업입니다. 업. 39. 업. 48은, 저기, 아니, 네, 41. 다운. 40. 네, 딱 40입니다. 어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제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연도를 적고 앞에 두 자리하고 뒤에 두 자리를 합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2009년에는 몇 살이었을까? 네, 29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홉수라는 말 알아요? 이 아홉수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그 첫 자리 숫자가 바뀌기 전에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마지막 수에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걸 잘 넘겨야지만 다음 숫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9살은 아홉수인데 선생님이 이 아홉수를 굉장히 심하게 겪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괜찮은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한 달에 하나씩 남들이 겪지 않을 만한 일들을 이렇게 겪게 돼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7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맹장 수술을 했어요. 여기서 맹장 수술 해보신 분? 보통 반에 한두 명씩은 있는데 우리 반에는 없네요. 근데 저는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사실 맹장 수술이 가장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가지고 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드물 겁니다. 맹장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자리가 골마가지고 8월에 재수술을 했어요. 자, 이거는 쉽지 않죠? 맹장, 그리고 재수술. 그리고 9월 달에 뭘 하게 되냐면 뻑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뻑치기가 뭔지 잘 모르면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근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예, 제가 그때 한국 외대에서 석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거기가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인데 진짜 저기 2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쭉 다 굴렀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다구리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다구리라고 하는 거는 은어인데요. 불황배들한테 몰매를 맞는다는 얘기예요. 둘러싸여가지고. 그런데 12월 달에는 뭘 하게 되냐면 그때 썸을 타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의 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ሾ쇼쇼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뻑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하도록 할게요. 이게 결국에는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뻑치기가 바로 뭐냐면 2007년인가 2008년에 뻑치기를 주제로 한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흥행을 하는데 알아요? 오, 아는구나. 근데 이 와일드카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쇠구슬 같은 거 있죠. 스타킹 같은 데다가 이렇게 휙휙휙 돌려가지고 뒤에 가는 사람 머리를 빡 친다고 해가지고 뻑치기예요. 근데 그걸 맞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기절을 하고요. 기절이 아니라 아예 죽을 수도 있어요. 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 민감한 부위니까요. 근데 이 와일드카드가 그 영화를 찍은 건 실제로도 그 시대 때 그 사회에서 뻑치기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품은 털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법에서 이렇게 머리를 뻑치게 한 사람은 바로 살인미수죄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뻑치기가 변형이 돼가지고 신종 뻑치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 신종 뻑치기가 바로 뭐냐면 다리를 후리는 뻑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격투기 해보신 분 있어요? 선생님은 복싱을 10년 넘게 했어요. 물론 킥복싱은 아닌데 킥복싱을 할 때 여러분 로우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로우킥을 이렇게 딱 할 때 로우킥 딱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데미지를 경감시킬 수 있냐면 다리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70% 이상의 데미지가 깎입니다. 그런데 체중을 싣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요걸 맞아버리면은 그게 고통이 100%로 와요. 데미지가. 그런데 만약 야구 배트 같은 걸로 휘둘러가지고 여기 맞게 되면 어떻게 되면 100%는 좀 오버고 90%는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 1조로 뒤에서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움직이지 못할 때 누르고 털어가는 그런 2인 1조 뻑치기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걸 몰랐어요. 제가 당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드디어 뻑치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신종 뻑치기를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 언제였냐면 2009년에
선생님이 어디 사냐? 화랑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화랑대역이라고 산 곳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화랑대역 3번 출구에서 위로 언덕을 올라가면 외대 교수 연구동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교였단 말이에요. 조교에서 교수님이 부르면은 바로 가야 됐기 때문에 교수 연구동 근처에서 선생님이 자취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자취를 했는데 선생님이 서울여대 근처에 태능교회에 다녔습니다. 금요일 날 안식일이 돼가지고 거기 갔다가 보니까 다음날 나보고 안식일 순서래. 안식일 학교 순서를 서야 된대.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장이 어딨더라? 아, 맞다. 세탁소에서 나 맡겼지 해가지고 그 세탁소에 정장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세탁소에 가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지름길이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숏컷이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돌아서 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의 대로였는데 문제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래요? 오, 역시 A 길로 가겠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근데 여기 A 길과 B 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B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왜 그러냐면 A 길이 그냥 집들 담벼락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길이어가지고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좁고 음습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A 길은 5분이면 가고 B 길은 15분이 걸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A 길로 맨날 갔어요. 밤이어도 상관없이 A 길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A 길로 가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 A 길에 여기 있는 세탁소에 가는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일반 가정집들의 담장이었어요. 여기 가정집 있고 가정집 있고 여기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세탁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둠 속에 그냥 딱 가고 있는데 실루엣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서 가는데 그 중에 실루엣 하나가 뭐 긴 거를 하나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더 이상 진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 이미 내 친구라는데 저 사람들이 뭐 날 해코지할까? 뭐 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두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요쯤 지나갈 때까지 봐봐 아무 일도 없잖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싹 봤는데 이미 뭐가 휭 하고 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뛰면서 뒤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다리가 여기 있지. 탁 맞고 이렇게 발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주먹을 이렇게 교환할 때 보통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탁 이렇게 해서 잽을 치고 여기에서 돌려가지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트레이트를 때려야 하는데 이미 축발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절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상한 포즈의 어퍼컷을 때리게 됩니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쳤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주먹에 느낌이 왔어. 아, 다행히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맞는 순간 바로 그냥 쳤는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나도 넘어지고 나를 후린 사람도 넘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2인 1조인데 턱에 이렇게 주먹이 제대로 꽂혀 그 느낌이 오면서 걔도 쓰였는데 사실 이런 거 후리는 사람이 반격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반격을 받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얘를 그냥 잡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고 일으킨 다음에 부축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탈을 하는데 제가 그걸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창졸지간에 갑자기 봉변을 당했어. 엄청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데 내가 그때 복숭아뼈에 금이 갔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고 앉은 상태에서 너무 분이 터지니까 지금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은 굉장히 뻔하고 이상한 멘트를 선생님이 때리게 됩니다. 그 멘트가 바로 뭐냐면 저놈 잡아라 였어요. 저놈 잡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에서 팔반이 들릴 때까지 훨씬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그때 인간한테 실망을 했잖아. 아무도 저기 가정집이었단 말이야. 아무도 안 봐. 사람들이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는데 다 갔어 그냥. 난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만 동동 거리고 있고, 발만 동동 거리고 엉덩이만 들썩들썩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5분 정도 지났을까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보더라고. 저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공릉이동 파출소에다가 내가 직접 그 UCLA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맨투맨 티 입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스포츠 머리 하나 이렇게 몽타주까지 직접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못 잡았어요. 대신 여기에 가로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내가 다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내가 이바지하게 된 거야. 자,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놀랍고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다음에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누가 나한테 뒤에서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러면은 주먹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뒤에서 깜짝 놀래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몰랐을 텐데 여러분들 나하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생활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그 후로 10년 동안 항상 주머니에 커터칼을 가지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닐까요? 누가 나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뻑치기를 하려고 하면 반격을 하려고 이걸 가지고 다녔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분위기 가뿐싸해졌죠? 근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3분 걸립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어떤 멘트를 할 텐데 이 멘트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은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날 큰 사이라고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면 맛있는 걸 해주시는데 오늘은 우리 장모님이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임서방 왔는가? 임서방 왔는가? 내가 임서방 온다고 해가지고 암닭을 잡아가지고 임서방을 하기 위해서 백숙을 했네. 자, 이 백숙 맛있게 먹게나? 어머니 암닭을 잡아서 백숙을 해주셨다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해줘 암닭 백숙이 정말 끝내주는데 살고기가 정말 쫀득쫀득하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사람. 뭐가 이상하지? 암닭. 무슨 암에 걸린 닭도 아니고 암닭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이상해요? 살고기. 근데 이게 왜 이상해? 암 플러스 닭이니까 암닭이고 살 플러스 고기니까 살고기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적어요? 암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살코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사실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닭이라는 애가 이 암이 되게 만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뻑치기를 한다고 이렇게 다가온 거죠. 뻑치기를 한다고 다가왔는데 이 암이 사실은 내가 지금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내가 커트칼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냥 있을 때는 커트칼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꺼내지도 않아. 그런데 뒤에서 누가 붙어버리면은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히읗, 숨겼던 수줍은 나의 히읗 모두 내게 줄게 라고 해가지고 쟤를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읗하고 예사 소리가 만나면 거센 소리가 돼요. 이거를 음운 축약,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살도 마찬가지예요. 살도 사실은 호주머니 속에 히읗을 숨겨놨던 거야. 근데 고기가 다가왔어. 왔어. 하면 숨겼던 나의 수줍은 히읗 모두 내게 줄게 하면 딱 찌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암탉이 되고 살코기가 되는데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어가지고 단어를 분류를 한 건데 이런 명사들 있죠. 명사들 중에서는 그냥 겉으로 볼 땐 멀쩡해. 커트칼 같은 위험한 걸 들고 다닌 것 같지가 않아 보여. 겉으로 볼 때 지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뒤에서 뻑시기만 하면 꺼내가지고 찌르네? 그래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머니 속에 히읗을 숨겨놨다. 그 주머니가 어디야? 종성의 어딘가에다가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184페이지 일행을 보세요. 184페이지 일행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죠? 생사, 길, 흔이 있죠. 원래는 생사, 길, 살며 죽는 길 플러스 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길, 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길, 흔이 나왔어. 어디에서 태어나면 사실은 얘가 뒤에서 뻑치기를 하니까 얘가 여기에 숨겨왔던 수줍은 히읗을 얘한테 찌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3페이지에 보면 2장 제일 끝부분에
163페이지의 2장 제일 끝부분에 내희이러 발알에 관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희이러 발알에 관한이. 자, 2장 첫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내 플러스 인데 이게 시냇물 할 때 내 천자예요. 근데 주격조사 이가 결합이 되는데 내 이가 아니고 내 희야. 그럼 얘는 뭘까요? 히읗 종성 체언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중세 국어를 비롯해 가지고 옛 국어 표기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6가지를 여러분한테 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험 문제에 낼 거예요. 연관지어서 어떻게든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갈무리 하시고 그리고 이걸 익혀두면 시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수능이나 고전문학 볼 때 확실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